이탈리아 기행. 지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안에 다른 나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비교적 가벼운 선택이 되었고 일정만 맞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786년 괴테가 이탈리아로 향했을 때 여행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몇 달의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역마차를 타고 알프스를 넘고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 때마다 말을 갈아타며 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낯선 길 위에서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여정이 이어졌고 여행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조용히 몰래 길을 나섰습니다. 이미 안정된 자리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이 점점 메마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 멈추어 자신이 무엇을 보고 싶었던 사람인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 그는 여행을 선택합니다. 괴테는 많은 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이동하고 오래 머물며 충분히 바라보기 위한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이탈리아였습니다. 고대의 예술과 자연이 남아있는 곳,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 생각해온 곳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기행은 그렇게 시작된 여행의 기록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여행이 아니라 한 도시에서 멈추어 서서 형태와 빛을 관찰하고 예술과 자연을 통해 자신의 시선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어쩌면 이 책이 지금도 우리에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행이 쉬워진 시대에 살고 있지만 천천히 보고 깊이 경험하는 시간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은 먼 나라로 떠난 이야기가 아니라 속도를 늦추고 삶을 다시 바라보는 한 사람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1. 알프스를 넘으며 시선이 깨어나는 순간. 알프스를 넘는 길은 단순히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길은 거칠었고 이동은 느렸습니다. 마차가 흔들릴 때마다 시야는 계속 흔들렸고 여행자는 풍경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괴테는 그 불편한 이동 속에서도 주변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산의 윤곽과 하늘의 밝기, 바람의 차가움이 조금씩 달라지는 순간을 기록합니다. 북쪽에서 보던 산과 남쪽에서 마주한 산은 같은 자연이지만 전혀 다른 인상을 주었습니다. 빛은 더 선명했고 색은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 보이는 능선은 흐릿하게 겹치기보다 또렷한 층을 이루며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풍경을 감탄의 말로 남기기보다 눈앞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고 바로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는 일이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여행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자신 안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동안 익숙한 일상 속에서 빠르게 지나쳐왔던 것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의 온도, 햇빛이 사물에 닿는 방식,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의 거리감이 이전보다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풍경을 보고 있다기보다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알프스를 넘는 이 시간은 여행 전체에서 보면 짧은 구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괴테에게는 여행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그는 이 길 위에서 여행이란 많은 장소를 빠르게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한 장면을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멀리 이동하는 것보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깊어지는 일이
여행의 진짜 의미일 수 있다는 생각이 이때부터 그의 기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2. 베로나, 시간의 깊이를 마주하다. 베로나에 도착한 괴테는 도시의 분위기보다 먼저 오래된 건축물에 시선을 멈춥니다. 거대한 원형 경기장과 성벽, 광장 주변의 건물들은 단순히 오래된 유적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구조물들은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묵직한 존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건축물을 바라보며 단순히 웅장하다는 감탄에 머물지 않습니다. 돌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견뎌왔는지, 수많은 계절과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나면서도 왜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지 생각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낡았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시간을 버텨낸 흔적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에게 베로나의 건축물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간의 일부였습니다. 괴테는 건물의 크기와 비례를 천천히 살펴봅니다. 기둥의 간격과 벽의 두께, 공간의 높이가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왜 어떤 건물 앞에 서면 마음이 안정되는지, 왜 수백 년이 지난 구조가 여전히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는 아름다움이 단순한 장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비례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베로나에서의 경험은 이후 여행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는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그곳의 건축을 단순한 관광 대상이 아니라 시간과 인간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괴테의 여행은 풍경을 감상하는 여행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형태를 읽어내려가는 여행으로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3. 비챙차, 아름다움의 질서를 배우다. 비챙차에 이르자 괴테의 시선은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이곳은 눈에 띄는 화려함으로 사람을 붙잡는 도시가 아닙니다. 대신 건물의 얼굴이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그는 팔라디오의 건축을 마주하며 아름다움이 감탄의 대상이기 전에 정확히 읽어야 할 질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정면을 바라보면 과장이 없습니다. 기둥은 제자리에 서 있고 창은 제자리에 열려 있습니다. 간격은 불필요하게 좁지도 넓지도 않습니다. 괴테는 그 딱 맞음을 오래 바라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은 장식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걸 그는 이곳에서 더 분명히 느낍니다. 어쩐지 숨이 길어지고 발걸음이 늦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정돈되는 느낌. 그 안정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는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건축을 멋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표면보다 구조를 봅니다. 왜 정면은 이렇게 나뉘는지, 왜 기둥의 리듬은 이렇게 이어지는지, 왜 창의 위치는 여기여야 하는지. 눈이 먼저 즐거워지고 그 다음에 이해가 따라오는 경험이 아니라 이해가 먼저 자리를 잡고 그 위로 아름다움이 차분히 올라오는 경험입니다. 괴테가 찾는 감동은 이런 방식입니다. 순간의 흥분이 아니라 오래 남는 납득. 이때 그는 하나를 깨닫습니다. 아름다움은 감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안정시키는 틀에서 태어난다는 것. 우리는 좋다고 느끼고 나서 이유를 찾지만 팔라디오의 건물은 이유가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괴테는 바로 그 점에 마음이 끌립니다. 예술이 사람을 들뜨게 만들기보다 사람 안의 질서를 되찾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확인합니다. 비첸차는 여행의 한 지점이지만 괴테에게는 작은 기준표처럼 남습니다. 이후에 그는 다른 도시에서 무엇을 볼 때마다 더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더 섣불리 감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왜를 붙잡습니다.
형태가 마음에 주는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단단한 아름다움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비첸차에서의 관찰은 그의 여행을 바꿉니다. 풍경을 스쳐 지나가던 여행이 아니라 형태의 원리를 배우는 여행으로 방향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배움이 머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비첸차에서 그는 예술을 보는 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세웁니다. 그 눈으로 앞으로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려 합니다. 그가 이탈리아로 온 이유가 점점 더 또렷해지는 순간입니다. 4. 베네치아, 눈부신 도시 속 삶을 바라보다. 베네치아에 도착했을 때 괴테의 눈앞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도시의 길은 물로 이어져 있었고 건물들은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반사될 때마다 건물의 색과 형태는 끊임없이 달라 보였고 도시 전체가 빛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에서 먼저 느끼는 것은 감탄이지만 괴테는 그 감탄을 잠시 뒤로 미루고 도시를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물길을 따라 오가는 배의 움직임, 좁은 골목을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상인들의 손놀림까지 눈에 담습니다. 도시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 생활의 흐름을 보려 합니다. 화려한 건물의 외관만 바라보면 베네치아는 꿈같은 장소로 보이지만 조금 더 오래 머물며 바라보면 이곳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괴테는 특히 시장과 항구 근처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의 반복된 움직임, 물가를 따라 이어지는 거래의 소리, 물결 위에서 흔들리는 배와 그 위에서 이어지는 일상적인 대화까지 관찰합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건물만이 아니라 이런 생활의 장면들 속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음을 그는 느낍니다. 베네치아의 빛나는 풍경이 더욱 인상적으로 보이는 이유 역시 그 뒤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삶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집니다. 이 경험을 통해 괴테의 시선은 조금 더 넓어집니다. 여행자는 종종 가장 눈에 띄는 장면만 기억하지만 그는 그 장면이 만들어지는 배경까지 함께 보려 합니다. 화려한 건물과 조용한 운하만으로는 도시를 이해할 수 없으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움직임을 함께 보아야 비로소 한 도시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느낍니다. 베네치아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멀리서 바라볼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함께 보일 때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된다는 사실을. 5. 로마로 가는 길, 중심을 향한 기대. 북쪽의 도시들을 지나 남쪽으로 향할수록 괴테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점점 또렷해집니다. 그가 이번 여행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곳,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하나의 기준처럼 떠올려왔던 도시,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단순히 큰 도시가 아니라 고대 문명이 남긴 수많은 흔적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유럽의 예술과 건축이 오랫동안 그 도시를 기준으로 삼아 발전해왔습니다. 그는 이제 책과 그림을 통해서만 알던 그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고 때로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의 속도와는 상관없이 그의 생각은 점점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로마에 도착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보게 될지, 그곳의 건축과 조각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그리고 그 경험이 자신의 시선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 도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에만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부터 사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괴테 역시 이 길 위에서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 사람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유명한 장소를 보는 데서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기대를 키워갑니다. 로마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이동의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될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6. 로마. 예술 속에서 다시 배우는 시간. 로마에 도착한 괴테는 도시를 서둘러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에 많은 장소를 이동하기보다 하나의 작품 앞에 오래 머무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 그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아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그림 전체를 한 번에 보려 하기보다 장면 하나하나를 나누어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 펼쳐진 인물들의 움직임과 몸의 균형, 인체가 만들어내는 긴장과 흐름을 따라가며 그는 이 작품은 단순히 그려진 것이 아니라 건축 공간 전체와 함께 설계된 예술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는 로마에서 여러 고대 조각상을 반복해서 관찰했습니다. 특히 라오콘 군상과 같은 고대 조각 앞에서는 한 번의 감탄으로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물의 근육이 어떻게 긴장되어 있는지, 몸이 비틀리는 방향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며 인간의 고통과 움직임이 돌 속에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그에게 예술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삶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언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괴테는 종종 스케치북을 꺼내 조각의 윤곽을 직접 그려보았습니다. 잘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으로 본 비례를 손의 움직임으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책에서 배운 지식이 실제 작품 앞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술은 설명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 몸으로 익혀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단순한 감상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이름이 알려진 작가였지만 그는 스스로를 학생의 자리에 놓고 고대 예술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작품을 많이 보는 것보다 한 작품을 여러 번 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이 시기에 분명히 깨닫습니다. 로마는 그에게 새로운 도시가 아니라 예술을 바라보는 기준을 다시 세우게 한 거대한 교실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7. 나폴리. 살아있는 삶의 에너지. 로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고전 예술의 균형과 질서를 깊이 바라보았던 괴테에게 나폴리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첫인상은 감탄이 아니라 움직임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시장과 항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물건이 오가며 활기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 물건을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사람들의 움직임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공간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괴테는 이곳에서 도시를 멀리서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서서 장면을 관찰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의 손짓, 아이들이 좁은 골목을 뛰어다니는 모습, 바닷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빠른 움직임까지 천천히 눈에 담습니다. 나폴리의 풍경은 건축물보다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 도시가 단순히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장소라기보다 살아있는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로마에서 느꼈던 인상과 자연스럽게 대비됩니다. 로마가 오래된 조각과 건축 속에서 시간을 초월한 균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면 나폴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소리와 움직임,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 속에서도 도시만의 리듬이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괴테는 이 리듬이 바로 나폴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느낍니다. 그는 예술을 생각할 때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아름다움이 반드시 고전적인 형태나 완벽한 비례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움직임과 생활의 장면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시장의 분주한 장면이나 바닷가에서 이어지는 노동의 모습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힘과 자연스러운 생동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폴리에서의 시간은 괴테에게 예술과 삶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고전 조각이 인간의 몸을 이상적인 형태로 보여준다면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이 두 장면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술은 삶을 떠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집니다. 나폴리를 떠날 즈음 그는 자신이 이 도시에서 특별한 건축물을 많이 본 것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경험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장소의 기억이라기보다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느꼈던 생생한 에너지였습니다. 그는 그 에너지가 여행의 다른 기억들과 함께 오래 남게 될 것임을 느끼며 다음 여정을 준비합니다. 8. 시칠리아, 자연과 문명의 뿌리를 만나다. 나폴리를 지나 시칠리아로 향하는 길에서 괴테의 여행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풍경은 점점 단순해지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오히려 더 오래된 시간의 흔적이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섬이 단순히 새로운 여행지가 아니라 고대 세계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시칠리아에 도착한 뒤 그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자연의 규모였습니다. 넓게 펼쳐진 들판과 바다, 멀리 이어지는 산의 윤곽은 도시에서 보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는 인간의 손길이 크게 개입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바로 그 점이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연의 형태가 얼마나 오래된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 왔는지를 생각하며 그 위에 세워진 고대 유적을 함께 바라봅니다. 고대 신전의 기둥과 벽은 부분적으로 무너져 있었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형태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괴테는 그 유적을 단순한 과거의 흔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주변 풍경과 어울려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인간이 만든 건축이 자연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존재해 왔음을 느낍니다. 자연과 건축,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장면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는 시칠리아의 풍경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을 반복합니다. 고대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나 정치의 힘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자연 환경과 깊이 연결된 생활 방식 속에서 형성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햇빛이 비추는 각도, 넓은 들판과 바다의 거리까지 모두 인간의 삶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그는 짐작합니다. 시칠리아에서의 경험은 괴테에게 여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장시켜줍니다. 지금까지 그는 도시의 건축과 예술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낸 형태를 주로 바라보았다면 이곳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삶이 어떻게 함께 이어져 왔는지를 더 넓은 시선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의 문명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자연 환경과 생활의 축적 속에서 천천히 형성된다는 사실을 그는 이 풍경 속에서 실감합니다. 시칠리아를 떠날 무렵 그는 자신이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긴 시간의 흐름 속을 걸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행의 길이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바라본 풍경 속에는 수천 년의 시간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깊이를 직접 느껴본 경험이야말로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가장 오래 남을 기억이 될 것임을 그는 천천히 깨닫습니다. 9. 다시 로마.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 여러 도시를 지나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 그에테의 시선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로마를 마주했을 때 그는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유적과 예술작품의 규모에 압도되었고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긴 여행을 거쳐 다시 이 도시에 들어섰을 때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풍경과 경험을 지나온 뒤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장면을 더 오래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예전에 보았던 건축물과 조각을 다시 찾아갑니다. 같은 작품 앞에 서 있지만 느낌은 이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형태의 크기와 화려함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구조의 균형과 세부의 움직임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지나쳤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고 작품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분위기도 더 깊이 느껴집니다. 그는 그 차이를 스스로 분명히 인식하며 여행이 사람의 시선을 얼마나 천천히 변화시키는지를 실감합니다. 그에테는 이 시기에 자신의 기록을 다시 정리하기도 합니다. 각 도시에서 보았던 장면과 생각을 떠올리며 무엇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는지, 어떤 경험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여행이란 새로운 장소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나온 경험을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느낍니다. 다시 로마에 머무는 시간은 바로 그 정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장소를 두 번째로 바라보는 일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보였고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조금씩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장소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한 번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장면이 더 또렷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행이 반복 속에서 완성된다는 생각이 이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시 로마에서 보낸 시간은 여행의 끝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기보다는 이미 얻은 경험을 자신의 시선 속에 천천히 정리해두려 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생각들이 차분히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이 여행을 떠나기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10. 귀향을 준비하며 달라진 시선. 여행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그에테는 자신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눈에 띄게 다른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물을 바라보는 속도와 방식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는 장면을 빠르게 지나치며 다음으로 이동하려 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장면 앞에 조금 더 오래 머물며 그 안에 담긴 형태와 분위기를 천천히 느끼려 합니다.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가 얻은 시선은 이제야 비로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갈 일상을 떠올립니다. 다시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전의 생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이전과 완전히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특별한 장소를 많이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 달라졌다는 점이 더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 그는 익숙한 환경 속에서도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향을 준비하는 시간은 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번 여정을 통해 얻은 경험을 기억 속에 남겨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그 시선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여행은 끝나지만 여행에서 형성된 시선은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레테는 길을 돌아가며 자신이 떠나기 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다시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끝으로 이탈리아 기행은 겉으로 보면 여러 도시를 지나며 남긴 여행의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그 여정의 중심에는 화려한 풍경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해가는 시간이 놓여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레테는 이 여행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기보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있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잊혀가고 있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천천히 바라보고 오래 머무르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멀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장소를 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잠시 멈추어 지금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싶다는 바람이 함께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레테가 선택했던 여행 역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빠르게 많은 것을 보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천천히 이동하며 하나의 장면을 충분히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 사람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익숙한 풍경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는 순간에도 우리는 새로운 시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이탈리아 기행은 우리에게 여행의 방향을 말해주기보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괴테는 독일을 대표하는 문호이자 시인, 소설가,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주며 문학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바이마르 공국에서 행정가로 활동하며 정치와 문화 정책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중년에는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예술관과 인간관을 새롭게 정립했고 그 경험은 이탈리아 기행으로 남았습니다. 대표작 파우스트는 인간의 욕망과 세계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됩니다. 문학뿐 아니라 자연과학, 색채론, 식물학 연구에도 참여한 르네상스형 지식인이었습니다. 그의 작품과 사상은 인간의 성장과 삶의 의미를 깊이 탐구한 고전으로 오늘날까지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